국방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가 오는 9월 4일 개막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태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개최하는 2019 서울안보대화. 올해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어떤 나라가 참가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만드는 평화를 대주제로 제8회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올해는 유럽과 중동 국가까지 초청해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한 때, 신뢰 구축과 국방 협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서울안보대화에 거는 기대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 서울안보대화의 주요 의제와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개최하는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를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막바지 준비를 분주하실 텐데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서울안보대회가 올해 벌써 이제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SDD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울안보대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8회째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에 출범시킨 다자안보대화체이고요. 예. 그 세계 각국의 그 차관급 고위 국방 관료와 또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소위 말하면 1.5 트랙 형태입니다. 네. 올해는 그 아태 국가뿐만 아니고 또 유럽, 중동, 남미 등 한 50여 개국과 그리고 국제기구 그리고 다수의 어떤 국내외 전문가들이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초청되어서 아마 매년 그렇지만 올해가 또 최대 어떤 그런 그 안보 대화가 될 거고요. 네. 특히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관계나 또 뭐 최근 한일 관계,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문제 등 여러 안보 이슈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또 이런 시기에 또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된다는 점도 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번 그 안보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또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네. 또한 짐작하시겠지만 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대화를 하게 되면 본회의와 또 특별 세션이 있으면서 다양한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특히 그 고위급 국방 관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시기를 또 이용해서 다양한 또 그 양자 다자간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아세안 10개국들과 한 아세안 국방 차관 회의도 하고요.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방 차관 회의도 개최하는 어떤 그런 다자간 협의뿐만 아니고 네. 또 각국이 또 우리 국가와 우리나라와 또 양자 회의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네. 10여 개의 어떤 양자 협의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는 예. 또 국방 외교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또 보면은 한 번 참여한 그 국방 인사들이나 국가들이 또 지속적으로 참여를 갖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8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그 서울안보대화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또 나름 그 관심을 가지고 네. 있고 또 대표적인 안보 협의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뭐 또 좋은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은 질적 성장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올해 회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박사님, 7, 8년, 사실 이게 긴 시간은 아닌데 짧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런 다자안보 협의체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서울안보대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아시아 지역에는 2002년도에 창설된 보통 샹글릴라 대화라고 그러죠.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국방장관들이 이제 주로 모여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주관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가 2006년도에 있는 이제 향산 논단.
향산 포럼이라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대항해 가지고 중국이 주도해서 2006년부터 경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서울 안보대와 비슷하게 국방 차관급이 주로 이루고 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영내 아세안 국가들 간의 이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울 안보대화는 기존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안보대화와 달리 중견 국가인 한국이 네. 주도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핫스팟 지역이라고 하는 열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런 어떤 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걸 주도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안보 대화보다 시작이 좀 늦었지만 네.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끌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1회 대회부터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 발전 과정을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은 네. 국방부가 보여주는 조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서가 관련하고 또 특히 국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내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헬리팩스 대회랑 이게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 있는 이슈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안보대화는 매년 참가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소다자 회의도 있고 또 양자 회담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나라들이 참가하게 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논의하게 될지 특별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교수님 좀 기대 효과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모두 말씀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처럼 이 소다자 회의라든지 양자 회담을 많이 하는 회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5번, 36번 정도 회의를 할 텐데요. 아마 사흘 안에 굉장히 네.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 우리가 소자다 대회를 하는데 이 대화를 하는데 이 한 비세그라드라든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유럽의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앙아시아들 국가들과도 소다자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아세안하고도 합니다. 네. 물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화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한국과 관심을 갖고 이 한국과 관련된 또 특히 동북아 또 평화 이런 주제로 다루는 회의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회의가 열리면 이런 소다자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관심과 한국과 연결할 수 있는 이슈들 또 방산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양자 대화도 저희들이 그 모든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한일 간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통해서 저희들이 시시각각 그 현안들을 잘 다뤄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해당 국가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다자 회의가 정말 이렇게 특별히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효용성도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주목되는 것이 특히 작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이제 비핵화 과정과 연결될 수밖에 예. 없죠. 근데 이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의 협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주력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국제사회 이해를 높이고 또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동북아 협력과 이제 안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이 집중돼 있고요. 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변 사강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 문제라는 것이 우리만끼리 풀 수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을 이끌어내고 네. 또 이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하나 추가로
다뤄드린다면은 이제 사이버 안보에 관한 것이 이제 굉장히 본회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사이버 안보는 뭐 한반도 지역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팽팽하게 지금 국제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조정하고 또 그런 강대국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중소 국가들도 예. 자기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장으로 충분히 이번 서울 안보 대화가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또 동북아의 주요 안보 이슈, 더욱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버 안보는 또 사이버. 국제적인 새로운 이슈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두 분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올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주제 선정 배경도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어떤 큰 행사가 시작될 때 사실은 어디에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사실은 주제지 않습니까? 예. 많은 이제 저희들이 고민과 논의 끝에 이제 저희들이 정한 주제가 올해 그 서울 안보 대화의 이 주제를 그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뭐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 간의 갈등 대립뿐만 아니고 뭐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극단주의 부상 또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 하여튼 모든 국가를 넘어선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공해라든지 미세먼지, 환경 문제도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전통적인 안보 문제마저도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적 어떤 지지와 또 지원이 필요한 예.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전통적, 비전통적 어떤 안보의 도전에 대한 해결 방법은 국제적인 공조 예. 또 함께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밖에 없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서울 안보 대화에서도 많은 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볼 때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정한 주제를 함께 만드는 평화, 거기에 대한 도전과 그 비전,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2019 서울 안보대화의 본회의와 특별 세션의 주제와 논의 중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회의 주제와 논의 중점, 네, 먼저 국장님 예, 예.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조금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함께 만드는 평화라는 대주제 하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뭔가 네. 또 어떤 측면에 봐서는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안보 대화에 대해서 각국의 어떤 안보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고급 관료들이 예. 과연 여기 와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얻어가고 싶은가를 갖다 저희들이 그 감안을 해서 그 각 세션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예, 그 주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반도 평화의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 그리고 이제 국제 평화 유지, 그리고 사이버에서의 어떤 국가 전략과 위기 관리 네.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 본 회의의 어떤 주요 주제로 했고요. 네. 또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세션을 만들어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협의할 수 있는 특별 세션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세안 지역의 그 지역 안보와 균형, 그리고 또 중동, 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의 어떤 평화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최근 그 한반도 이 9.19 그 군사 합의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군비 통제의 모습들을 갖다가 또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별 세션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이제 그 동북아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제로 삼게 되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공조입니다. 물론 뭐 서로 안보 대화에서 한반도 문제를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안보 이슈입니다. 특히나 올해가 그 9월 달이 결국 9.19 그 군사 합의서가 이제 채택되게 된 지 뭐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작년 초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공동 참여로 조성된 어떤 한반도 평화 정책과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벌써 1년 6개월이 돼가고 예. 있습니다.
뭐 그동안 3번의 그 남북 정상회의가 있었고 또 2번의 북미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6월에 판문점에서 그 남북미 정상회동 등 참 드라마틱한 네. 어떤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물론 뭐 그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런 그 뭐 실패라고나 할까. 그리고 또 최근 북한의 그 연이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한국과 주변의 어떤 중량감 있는 패널들이 그 현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또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만.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최국이고 또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그 이슈 또 주요한 안보 이슈와 직결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 없이 또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미일 중로 4강의 주요 안보 전문가들이 또 패널로 지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논의를 좀 해야 될지 꼭 이런 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있으면 의견 주시기 예, 지금 바랍니다. 전체적인 네. 흐름은 이제 이 국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도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주변 4개국들 미일 중로가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또 그 이전에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각국들의 어떤 입장과 협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도 이제 종전선언 또는 그 이후 과정에서의 평화협정에 참여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군비 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협정이라고 하는 문서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중국의 경우는 1957년 이후에 이제 그 군대를 뺐고 네. 또 1995년 이후에 사실상 군사정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아마도 유엔사 문제가 아마 그 주변국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차 승인이죠. 현재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옛소련과 수교를 했고요.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완성은 결국 북한이 이런 그 미국이나 일본과의 국교 정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지원 정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19 서울안보대화 두 번째 본회의 주제입니다. 다시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요. 본회의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인데요. 국장님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주로 동북아의 평화의 그 도전과 또 과제가 어떤 것인지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저희들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동북아라는 지역이 사실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또 전 네. 세계 경제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소위 안보와 관련되는 빅 플레이어들이 그 지정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란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동북아에 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방금 언급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최근에 카디즈의 그 중러가 합동 공중 훈련을 통해서 지난 6월달에 그 카디즈에도 진입을 하고 또 독도 영공을 어떤 침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사실 처음 발생하는 네. 일들인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는 그 중러 간의 지난 6월달에 그 신세대 그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선언한 이후에 어떤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아베 정부가 결국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통 국가와의 경향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또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어떤 갈등이 좀 더 그 현실화되고 있는 뭐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런 부분들도 이런 주변 국가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협조와 지지에 크게 의존할 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쟁과 갈등이 증폭해가는 어떤 복잡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좀 진단하고 또 네. 그러면 이런 진단을 통해서 어떤 또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 네. 결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통해서 공존하고 또 공영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번 그 세션 2에서 예. 아마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회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한반도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동북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더 넓히는 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동북아 주제에 지금 국장님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미중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도 태평양 구상이 있고 중국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1대1로 구상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이 미중의 이런 두 가지 구상에 대해서 영내 국가들은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또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인데 박사님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대표적인 이제 그 세계 전략이랄까 하기에 이제 1대1로 구상입니다. 네. 1대1로 구상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른바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미 국방부는 이 부분을 이제 이 군사적으로 접근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 전에는 이제 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쪽에 해상 교통로가 제한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뚫기 위해서 미얀마라든지 파키스탄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중국이 기존의 어떤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해양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의 대표적인 그 해양 국가가 미국인데 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을 이제 1대1로라고 해서 1대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전략, 그 1로라고 하는 해양 전략을 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인프라라든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대한 또 미국의 해상 전략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전인 그 오바마 행정부 때도 피보트 아시아 또는 뭐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 그 이라크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방치해놨습니다. 이 사이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2011년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을 좀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력을 아시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본격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하면서 11월 달이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011년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군사 전략은 아니었고요. 비즈니스나 무역,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대응 개념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달에 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작년 초에 이제 국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때부터 중국을 현상 변경 국가 라이벌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특히 작년 6월 달에 기존에 있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작년 5월 달이죠. 이름을 변경했고요.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 6월 1일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한 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 부분이 기술 전쟁 특히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군사 경쟁까지 이제 네. 확대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주변국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미국과 혈맹 관계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과도 무역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죠. 네. 그래서 사드 보복 이전에 26%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27.2%로 다시 또 늘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정학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굳건한 안보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또 중국과 또 뗄 수 없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제 지혜롭게 나름대로 이제 안을 내놨는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또 우리 정부가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협력을 해서 조화롭게 추진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이제 쿼드블록이라고 해서 사자 안보 주축이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놓고요, 이 사이에 많은 나라들을 이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대만이라든지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네.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 입장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인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쿼드블록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인도의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안보 대화에 네.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이 이제 기조연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데 많은 그 교훈과 또 참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서울 안보 대화가 또 두 가지의 구상이 계속 충돌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지, 좀 그러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좀 어렵겠지만 그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뭐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 국가고, 네. 중국은 지금 교수님 또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협력 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말씀대로 참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 간에도 지금 과연 그 미중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더 이 파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극적인 딜을 갈 것이냐 하는데 정말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이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뿐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그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질서, 이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의 세계를 구축해 왔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투자가 엄청납니다. 네. 지금 SK 같은 기업, 또 삼성, 지난번 롯데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160억 불 네. 그 투자를 했고, 아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500억 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참 난처한 입장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앞으로 이 단순히 경제적인 무역 전쟁뿐이 아니라 지금 INF 트리티라고 이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이라는 예. 것을 8월 2일 날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중국의 어떤 중거리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일본이나 한국에도 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 네. 좀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사드 이상가는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그 국면에 처할 텐데, 막 그렇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또 이 미국과의 또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 지혜롭게 이 문제를 양국의 입장을 잘 그 설득하고 또 네. 우리가 그 또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뭐 저도 그 어떻게 딱히 그렇죠.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또 우리가 지혜를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대화 네. 채널,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갈등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이 갈등이 또 고조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또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관심도 중대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협력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그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평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우리도 뭐 남수단이라든지 혹은 레바논 등지에서 우리 군들이 적극적인 PK 활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주로 이제 국제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쟁 양상이 국가의 어떤 그 내부의 갈등의 양상에서 지금은 이제 국가를 벗어나는 어떤 초국가적인 갈등 양상이 예. 있고요. 또 아울러 이제 그 대규모 어떤 자연재해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좀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의 어떤 내부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서 초국가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UN PK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뭐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번 그 서울 안보 대화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군사적인 역량을 좀 더 세계 평화 유지 네. 또 국제 평화 어떤 그 기여를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그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많은 비전을 갖다가 네. 또 어떤 인식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2020년이 될지 21년 초가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그 차기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예, 그 회의에 네. 약 뭐 100여 개의 어떤 그 국방장관 또는 외교장관들이 같이 모여서 네. 그 PKO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서울 안보 대화의 어떤 그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주의 지원 그 세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조언이나 예.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있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더 큰 그런 어떤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앞두고 이번에 이제 섹션 본회의 세 번째 주제. 근데 또 교수님이 또 네네. 주제에 네. 또 발표하시고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국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새로운 네네. 비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예.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고요. 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원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시지 네. 않아요. 네.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Action for Peace Initiative라고 해서 그 평화를 위한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역대 우리 훌륭한 총장님들이 많으시지만 이분은 구조개혁서부터 그 맨데이트를 그 현실에 맞게 고쳐가겠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이거를 그 시한을 정해놓고 하세요, 일을.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아마 74차 총회에 예. 우리 그 이낙연 총리님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안토니오 구테레시 총장이 추진하는 액션 포 피스 이니셔티브에 네. 동참하고 또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 정치적 해결 이것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두 분의 공통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유엔 외교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항상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화 유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기후온난화되다 보니까 이런 좀 굉장히 인도적 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의 평화 유지 체제로는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가 된 다국적 군의 입장에서 소위 인도적 지원과 네. 재난 구호라는 HADR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 근데 그 작전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연 7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지난번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6월 30일 날 그 신남방 정책과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중점
어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런 점에서는 예. 인도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좀 참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저희가 장관급 회의를 하면 저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기여를 할 건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국방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항상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완성이 덜 된 부분들을 네.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건데요. 2년 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외무장관이 LC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PKO가 전부 남성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결의안 2242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여성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약간 그 턱걸이는 좀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그 거기 그 저희가 주도할 만큼 정도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 한국의 우수한 여성 인력들을 네. 잘 활용해서 이 저 엘세 이니셔티브의 또 하나의 그 아시아의 주관국으로서 이 문제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재강조한다면 네. 큰 기여가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PK 활동의 여성의 참여 확대, 또 여군의 참여 확대. 네. 정말 반가운 소식 그대로 꼭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또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될지요. 예, 교수님 계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에서 그 안전하게 저 유조선들이 통행을 할 때 그 해당되는 국가 일본이나 한국이 거기에 분명히 잘 부담을 해라 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 국방장관인 그 마크 에스퍼 장관이 8월 20일 날 유엔에서 또 이 참여국들의 확대를 위한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란하고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 예. 또 우리가 또 원유를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0일 날 외무성 대변인이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꼭 집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독일은 거부를 했고 예. 현재 참여 국가는 그 일본하고 영국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국은 또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그 피납이 되는 네. 사건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일본은 아직 유사법제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극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지부티에 가 있는 예. P3C 비행기 2대를 정찰기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참여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란과의 전통적인 관계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정책을 해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청해부대 지금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그 중동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 72%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은 60여 개국의 이제 참여를 촉구했는데 네. 지금 많은 나라들도 사실 그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를 해서 세계 최대의 산유로 올랐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고 중동에 많은 석유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 표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그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단의 참여를 요청했을 때 뭐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거기 이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새롭게 이제 그 우리의 그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또 네. 필요하게 되고 아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그 아덴만에 파견됐던 해적 퇴치와 상선 보호에 파견됐던 청해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청해부대가 명확하게 작전 범위가 아덴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좀 더 넓혀가지고 현재 이제 29진까지 왔고 30진에 네. 강감찬 호가 지금 구축함이 가 있는데 이제 네.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요구를 부응하면서도 또 새롭게 추가 파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란하고도 나름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아덴만에 파견됐던 이런 우리 구축함을 좀 확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양해해달라 이런 정도로 해서 아마 우리 정부가 좀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외교적 노력 계속 필요하고요. 또 이번 서울 안보 대화에서는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국방 또 주요 안보 이슈가 논의되는데 국장님 어떤 점을 좀 논의하게 될지 주목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저희들이 또 하나의 그 주요 이슈로서 그 네 번째 본회의 주제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전략과 위기 관리입니다. 네. 사이버 안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안보 대화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네. 이건 뭐 항상 저희들이 주요 주제로 저희들이 뭐 한반도 문제 함께 저희들이 주제로 선택하고 있고요. 네. 또 본 이 메인 그 대화가 열리기 전에 그 사이버 워킹 그룹이라는 어떤 그런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각 국가들 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사이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이버에 대한 정책이나 또 방향들을 갖다가 긴밀히 서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장을 갖다 저희들이 이번 매번 서울 안보 대화 계기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뭐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지 네. 현실 공간이 중요한지가 헷갈릴 정도의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네. 그처럼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혹은 뭐 기업들 더 나아가서 그 정부의 어떤 그 행정 서비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이 어떤 핵심적인 예.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있고 그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또 그 자유롭게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사이버에 대한 위협은 뭐 과거에는 개인이나 해커 그룹들의 어떤 그 영역이었다가 네. 지금은 테러 단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까지 네. 개입하는 뭐 조직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일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단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넘어선 어떤 그런 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예.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은 어떤 그런 사이버 규범들이 국제적으로 규범화되고 또 그 정책들이 또 협력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네.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국제사회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또 관련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 규범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서울 안보 대화의 또 주요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회의 주제 이제 마치고 특별 세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요, 국장님? 그 특별 세션은 사실 본회의보다 이슈가 중요하지 않아서 특별 세션에 간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그 관련되는 어떤 국가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더 모여서 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네.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 세션에 저희들이 그 포함을 시킨 거고 그 특별 세션에 포함된 것은 그 지역적으로는 아세안 파트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지역의 어떤 그 중요성은 뭐 저희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중요성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통제 추진 방안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9 그 남북 군사 합의 그 서가 채택된 지 네. 뭐 1주년이 되는 9월 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유엔에서
그 우리의 어떤 그 군사 합의서와 그 이행 과정을 어떻게 보면 군비 통제의 가장 모범적인 어떤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 유엔의 어떤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특별 세션의 3가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우선 그 아세안 지역 안보 논의 방향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그 아마 6월 이제 1일부터 해서 네. 그 저희 대통령께서 그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시는데요. 그 이번이 이제 그 세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은 아세안 10개 국가를 다 방문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신남방 정책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정표나 하나의 또 마침표를 찍는 어떤 네. 그런 중요한 뭐 것이고요. 이 계기가 된 거는 물론 남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외교적 또 경제적 또 안보적 지평을 갖다가 아세안 국가와를 통해서 좀 넓혀가겠다는 예.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올해가 또 한 아세안 그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저희들이 그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아세안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동북아 지역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또 아세안은 또 동북아 지역과는 달리 아세안 자체의 어떤 지역 협의체를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이나 혹은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어떤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세안 주변의 다양한 어떤 전통적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 그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 협의체가 돼서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네. 또 관심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런 10개국으로 모여 있는 아세안을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 한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네. 서로 그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이번 특별 세션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논의되어 왔던 이슈이기도 한데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 중동 내 갈등 현황이 어떤 상황이며 또 중동 지역의 갈등 심화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네네.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 중동이 과연 뭐 우리한테 먼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 특히 시리아 내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멘 내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내전이나 예멘 내전은 특히 비확산, non-proliferation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특히 북한이 시리아라든지 예멘은 다 가깝고요. 특히 후티 반군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북한제 재래식 무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국제사회 어떤 정보통들의 지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PSI 차원이라든지 그 무기 금수, 유엔 제재를 결의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시리아에서의 그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위배 상황 때문에 네. 거기서 그 화학무기들을 퇴거시켜서 그 안전하게 제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나라가 개입해서 예. 그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한국이 굉장히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그 다른 나라의끼리 어떤 그 먼 지역의 어떤 그 사안이라고 말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외교 또 우리의 그 안보가 그 좀 더 그 관여하고 또 예. 우리의 어떤 그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이 재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입장이 또 있고 네. 또 거기에 반대하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인데 이번 저희들이 이 특별 세션에는 사우디 그 관계자가 또 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동 아주 전문가인 장리영 박사가 네. 또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중동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이 중동 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좋은 토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 세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특히 서울 안보대화에서 이제 박사님 역할이 들어질 것 같은데 9.19 군사합의 성과 우리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한반도 군비 통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현재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는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군축 협상의 성공 사례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 간엔 여러 차례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재래식 군비 협상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간에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부속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OS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동북아에서는 아마 처음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그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중요성은 이 부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어떤 사소한 우발적 충돌에도 발생할 경우는 사실은 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그동안의 남북 간의 교류조차도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하나 날 때마다 모든 관계 다 중단되는 게 그동안의 남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지금 뭐 나갔다 멈췄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 우리 군사 합의서가 잘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비핵화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배경에는 한국 전쟁이 있고요. 한국 전쟁을 국제협상으로 끝내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료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또는 뭐 주한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고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낮은 단계지만 이번에 9.19 군사합의서를 잘 이행하고 또 여기서 합의됐던 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가동을 해서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번 세션에서 이런 군사합의서의 이행의 네. 중요성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써 북한도 함부로 이런 합의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 서울 안보대화의 중점 사항과 주제 그리고 기대 효과를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서울 안보대화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서울 안보대화가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과 다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먼저. 예, 이 서울 안보대화가 8차례 지금 네. 돼 있고요. 이게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북한도 여기에 참여할 수 네. 있도록 해서 한다면 더욱더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고 또 네. 우리는 이런 어떤 남북 간의 합의, 군사 합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서울 안보대화가 개최되기 직전에 우리가 북한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올해도 좀 불투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는 정말 많이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8번째 돼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또는 한국 학계의 입장들이 뭔지를 국제사회가 잘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막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데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많이 오신 분들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화가 정말 중요한 또 계기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성공적 개최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국방부 다자 안보 정책과가 주무과지만은 국제 정책 관실 전체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 많은 시간을 쏟아서 이제 저기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국제사회 관심도 더욱 더 증폭이 되고 또 훌륭한 참석자들 그 각국의 국방부나 혹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일단 일정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됐다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홍 교수님이나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은 좋은 논의들이 네. 또 많은 고민들이 또 이를 통한 또 좋은 정책적인 그 대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제처럼 네. 함께 그 만들어가는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다가 그 안보 대화를 통해서 주면을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그림이나 혹은 조언들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 참여한 각 정책 그 관련자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현실 정책에 또 구현해내느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지 결국은 이게 안보 대화의 어떤 서울 안보 대화가 성공했다는 어떤 네. 그런 저희들이 그 자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은 네. 또 서울 안보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후속 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해나가고 그걸 어떻게 또 그 적용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그 결과물들을 또 다 많이들 공유해서 네. 그 이 서울 안보 대화가 그 한반도 평화와 또 국제 평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보적 위협에 대한 해결책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8회째를 맡고 있는 서울 안보대화가 양적 성장, 질적 성장 함께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잘 또 이행으로 연결된다면 정말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심차게 국방부가 추진해온 서울 안보대화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주요 안보 환경이 좀 개선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 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국장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개최하는 2019 서울 안보대화 함께 만들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위한 특별한 대화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